파생상품이란 거를 들어보신 분도 있으실 거고 못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 파생상품은 우리가 주식이나 이런 걸 하면은 콜옵션이나 풋옵션이 있다는 건 아실 거예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스탁옵션이라는 것도 비슷하게 나오는 건데, 파생상품이라고 하는 거는 주식 같은 거는 우리가 기초자산이라고 해요. 바로바로 이제 그 회사라는 그 실체가 있고, 그 실체가 현금을 창출하는 거에 따라서 그 주식의 가격이 결정되는 게 주가잖아요. 주식이고, 파생상품은 그런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해가지고 이 주식의 가격이 예컨대 100원이었는데 1000원이 됐어요. 그러면 그게 움직이는 만큼 그 주식에 연동되어 있는 파생상품도 가격이 변동을 하는 거예요. 가장 쉬운 게 주식 콜옵션이거든요. 예컨대 우리가 삼성전자를 생각을 해보면은, 삼성전자가 지금 10만 원이에요. 10만 원인데 콜옵션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삼성전자 주식이 12만 원 이상이 되면은 그 12만 원 이상이 되는 만큼 뭐 13만 원이 되고 14만 원이 되고 15만 원이 되겠죠. 그러면은 콜옵션이라고 하는 거는 12만 원을 넘으면 넘을수록 내가 그만큼 현재 12만 원이라는 가격이랑 넘어가는 15만 원, 16만 원의 차익인 3만 원, 4만 원 마치의 가치를, 가격을 콜옵션을 산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즉 이거를 제가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내면은 뭐 조금 약간 잘린 걸 수도 있지만은, 밸류가 이 우리가 얻게 되는 보수이고요, 이익이고, 이 가로축이 바로 그 주식 가격으로 생각해 볼게요. 주식이 100원이었을 때는 내가 받는 가치는 빵원이지만, 이 100원이 넘는 순간 이 파란색 선이 이익인데, 이 이익이 계속 무한대로 올라가는 구조가 콜옵션의 수익 구조거든요. 근데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이 콜옵션이라는 걸 가지면 굉장히 좋을 거 아니에요. 이 계속 올라가는 거를 업사이드 포텐셜, 상방이라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콜옵션을 사는 사람은 옵션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가격을 주고 산단 말이에요. 그 옵션 프리미엄이 10원이라고 칠게요. 그러면은 100원이 되기 전까지는 그 콜옵션을 산 사람은 10원이라는 손실이 계속 있다가 100원이 넘는 순간에 이 수익이 콜옵션 가격이랑 연동이 되면, 그 연관되면서 그 주식 가격은 이론상 무한대로 오를 수 있으니까 무한대로 오른 만큼 그만큼의 이익을 가져가는 구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업사이드 포텐셜이랑 다운사이드 리스크라는 거는, 제가 사실 그 파생금융, 대학교 때 파생금융에 대해서 제가 좀 수업을 한 3, 4개 들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개념인데, 결국에는 이 우리가 이런 콜옵션 같은 걸 봤을 때 다운사이드 리스크, 하방은 밑에 쪽에 리스크는 제한되어 있으면서 업사이드 포텐셜, 상방은 무한대로 가져 있다. 이것이 바로 옵션의 구조이다. 뭐 이런 거를 저희가 배워요. 그래서 이 콜옵션의 가격은 얼마인가 라는 걸 이제 우리가 수학적으로 그거를 배우기 위해서 뭐 블랙쇼르즈 방정식이라든지, 아마 2008 금융위기에 대해서 조금 공부해 보신 분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개념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배우는데, 저는 이런 개념을 약간 진로 선택에 대해서도 좀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진로 선택, 우리가 어떤 진로, 뭐 어떤 직업을 가질지, 또 어떤 곳에 이직을 할지, 뭐 창업을 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가 이런 콜옵션을 좀 인생을 하나의 주식과 파생상품이라고 생각을 해서, 생각을 가져가 봐야 한다는 게 제가 오늘의 주제입니다. 결론은, 직업이나 진로를 선택할 때 업사이드 포텐셜을 가지면서 다운사이드 리스크가 제한되는 진로를 선택을 해야 된다. 그 말인 즉슨 상방은 열려있고, 즉 성장 가능성은 무한대로 열려있고, 하방은 닫혀있는, 위험은 제한되어 있는 구조를 선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되게 어떻게 보면 공자님 말씀이잖아요. 누구나 알고 있는 거고, 하지만은 이게 이상적인 진로고 누구나 이렇게 선택을 하려고 하죠. 근데 생각보다 나중에 자기가 평가를 할 때 이런 진로를 우리가 생각보다 선택을 못해요. 왜냐하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 왜 우리는 이걸 반대로 선택하더라고요. 보통 성장 가능성은 제한되어 있어. 그리고 당연히 하방이 중요하긴 하지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월급 같은 걸 받을 때, 월급이 500만 원, 그러니까 월급이 350만 원, 400만 원이라고 하면 혼자 살 때에는 솔직히 많은 월급이거든요. 즉 350만 원, 400만 원 받으면은, 저는
적어도 서울에서 산다고 하더라도 집세 빼고서 밥을 굶을 걱정은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 정도 월급이면은. 근데 월급이 500만 원, 600만 원이면 더더욱 하방이라는 거는 너무 이렇게 지켜지는데, 보통 그런 직장은 어떻게 돼요? 상방이 제한되어 있어요. 500만 원, 600만 원 벌던 사람이 갑자기 1000만 원 벌고 2000만 원 벌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즉 우리는 약간 반대로 생각을 하는 게, 상방은 매우 상방은 매우 닫혀 있으면서 하방은 너무 과도하게 보호가 되는 거죠. 제한되는 이런 선택을 한다. 왜 이런 선택을 할까라는 거에 대해서 제 나름 인생의 경험을 보면은, 이게 결국에는, 배성환님 안녕하세요. 네. 이게 저는 결국에는 피어 프레셔라고 제가 그냥 이름을 붙였는데, 또래 압박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사회적 배경이 있지 않고 동일한 사회 집단에 속해 있지 않단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도 학교도 제가 있고, 저도 직업이 상사 쪽에 있었고, 이런 쪽이 제가 보통 만나는 사람만 만나니까 이런 또래들이 선택하는 진로에 영향을 받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들과 다른 선택을 하는 거에 대해서 근원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두려움이라고 하냐면은, 내 친구가 예컨대 뭐 공기업을 가려고 해요. 그러면은 거의 모든 내가 속해 있는 집단의 사람들은 공기업을 가. 그러면은 내가 공기업을 안 가는 거에 대해서 그 친구들한테 설명을 해야 되고, 어느 정도 합리적인 이유도 돼야 돼요. 근데 이런 과정 자체가 굉장히 저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어렵냐라고 하면은, 왜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낙오된다고 해야 되나? 이런 또래 압박을 이겨내기가 쉽지 않다. 근데 이것 자체가 굉장히 비합리적인 선택을 강요한다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 이게 컨텐츠 양이 많으니까 이렇게 계속 이동하면서 할게요. 그러니까 이 또래 압박이 왜 문제냐고 하냐면은, 또래들이라고 하는 거는 아무리 내가 속해 있는 집단이 우리 인구 5천만, 6천만 인구에 비해서 적다고 하더라도 나랑 같은 또래 있는 사람이 몇십 명, 몇백 명, 몇천 명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배경이 있는 사람들이. 근데 그런 사람들이 보통 대부분 진로도 거의 몰려 있어요. 그렇게 몰려 있는 진로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 사람들이 납득할 만한 진로들은 보통 안정적이에요. 안정적이라는 말은 하방이 굉장히 과도하게 보호가 되어 있다. 하지만 그만큼 성장 가능성, 업사이드 포텐셜이 굉장히 제한돼요. 그러니까 남들에게 인정받기 쉬운 진로라는 거는 거의 모든 사람들한테 납득이 되어야 한다는 진로라는 거고, 그 납득을 시키려면은 굉장히 역설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가고 싶어 하는 진로 같은 경우에는 상방이 막혀 있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경쟁이 심하니까.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래 압박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비합리적인 선택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 같은 경우로 말씀드리면은, 저는 제가 속해 있는 또래 집단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기업에 취업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이었어요. 이렇게 말하면 웃기긴 하지만, 특히나 더더욱 영업직. 그러니까 우리가 막 인터넷 IT 기업의 마케팅이나 이런 쪽보다는 완전히 사람 대 사람으로 B2B로 하는 영업직으로 들어간 것도 굉장히 특별한 선택이었어요. 제 또래 집단에서. 근데 물론 다른 집단에서는 이게 일반적인 선택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선택을 하는 과정 자체도 저도 또래 집단과 다름을 저 스스로도 납득을 시켜야 되고, 그 사람들한테도 납득을 시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런 또래 압력을 벗어나기 쉽지 않다는 거를 제 경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래들이 선택하는 진로의 특징은 업사이드 포텐셜, 상방은 굉장히 제약되어 있는 경우도 많고, 다운사이드 리스크, 하방은 과도하게 제한되어 있다. 굉장히 위험을 회피하고 개인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면은 거꾸로 비합리적인 선택을 한다는 게, 나름 제가 경제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삶을 이렇게 적용을 봤을 때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거는 다른 사람들도 한 얘기니까 제가 또 한 가지 더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 게, 말씀드린 대로 일반적으로 모두에게 적합한 진로는 결국 아무에게도 최적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상방이 막혀있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한 가지 또 저는 문제가 상상력과 배포라고 하죠. 그릇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교육을 받으면서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요. 예컨대 제 어렸을 적 꿈은 세계 대통령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유난히 특별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나이 때 있는 또래들, 초등학생, 유치원생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런 꿈을 꾸니까. 근데 이런 꿈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교육이라고 하는 중등교육, 고등교육을 받으면서 분석적 사고라는 걸 하게 되거든요. 이게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어떤 식으로 가능하게 만들 것인가, 왜 불가능한가, 이런 분석적 사고를 하게 되는데, 그런 분석적 사고를 하면 할수록 나도 무언가를 비판하는 데 쉬워지고 남들의 비판도 많이 받아요. 그래서 남들의 비판을 두려워하면서 이런 큰 목표 자체를 세우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상조차 하지 않으니까, 이 상상력 자체가 점점 부족해지는 거죠. 배포. 그러니까 상상조차 하지 않으니까 그걸 이룰 수 있는 가능성도 굉장히 작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고, 제가 그냥 컨텐츠가 넘어와서 좀 PT는 좀 급하게 좀 짰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라지는 상상력 속에서 우리가 그 업사이드 포텐셜을 잃어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거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 있나? 음. 이 목표 설정의 균형이라는 측면인데, 제가 첫 번째 라이브 때 말씀드렸듯이 제가 세이노의 가르침이라는 책을 굉장히 인상 깊게 많이 읽었고, 거기에서 나오는 반론도 있어요. 거기에서는 오히려 처음에 목표를 작게 가져가야 된다. 내가 100억, 1000억 벌려고, 그러니까 돈으로 따지면은 100억, 1000억 벌 거야 라고 담대한 목표를 세우면 안 된다. 그러면은 금방 포기하게 되거나 아니면 한탕주의에 빠진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게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라고 하지만은 또 저는 약간의 반론과 보충을 하고 싶은 게, 너무 그런 식으로 나의 스스로 현실적인 목표를 계속 찾다가 보면은 오히려 정말 큰 거를 우리가 놓치는 거 아닌가? 그런 상상력 자체를 가지지 못함으로써 어, 우리가 너무 작게 되는 거죠. 그런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냐면은, 꿈은 크게 가져야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그러니까 뭐 내가 어떤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한국에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일장을 먹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글로벌에서, 미국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하겠다라고 큰 꿈을 가지고, 대신에 그 큰 꿈을 후방 기납이라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 큰 꿈에서 계속 뒤로 가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내가 성공을 하려면은, 우선 내가 한국에서 좀 성공을 해야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데 좀 편하겠다. 한국 시장에서 진출하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그래도 지금 살고 있는 서울에서, 한국은 그래도 서울이 가장 메트로 시티고 거의 모든 시민들이 서울에 이제 있고, 서울에서 보통 시작하는 경우니까 서울에서 성공을 해야 한다. 서울에서 성공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나는 이런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백그라운드에 시작하는 게 낫겠다. 이런 식으로 후방으로 이렇게 우리가 계속 뒤로 가면서 목표를 하나하나 잘게 쪼개가는 게 우리가 상상력을 잃지 않으면서도 현실성을 가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 즉 제가 정리를 하면은, 우리가 진로 선택을 할 때 우리도 사실 제가 아주 뭐 멋있게 업사이드 포텐셜, 다운사이드 리스크, 파생 상품이라는 개념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모두가 다 알고 있어요. 나는 상방이 열려 있는, 열심히 노력하면은 많은 돈을 벌 수 있거나 많은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일을 해야지 라고 하지만은, 실제로는 자기 특성에 맞게 그런 일을 고르지 못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또래 압력이다. 내 또래들이 선택하는 진로로 보통 가려는 경향성, 비판받지 않거나 또 누군가를 납득시킬 필요가 없는 진로를 가려고 하다 보니까 거꾸로 상방은 닫혀있고 하방은 과도하게 보호되는 그런 진로를 선택하기가 쉽다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우리의 상상력이나 배포 자체가 교육을 받으면서 우리가 점점 똑똑해지거나 분석적이 되는 만큼 그게 작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상방을 노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포기하게 된다. 상상조차 하지 못하면 이길 수조차 없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저는 그래서 약간 좀 그런 부분을 좀 버리게 됐어요.
누가 나는 세계적인 기업을 만들 거다. 뭐 일론 머스크를 비웃었었죠 예전에. 뭐 로켓을 만들 거다, 뭐 화성을 갈 거다. 이런 거에 대해서 비웃을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말하는 만큼 실제로 나름의 현실적인 노력을 하잖아요. 그런 목표를 세우고 현실적인 노력을 조금씩 한 사람들이 저는 오히려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도전이 실패하더라도 저는 그것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이 사람은 어떤 측면에서는 실행을 한 사람이다 라고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진로에 대한 생각을 굉장히 일반적으로 말씀드렸어요. 이런 원칙에 대해서 제가 어느 정도 찾았던 거를 좀 공유를 드리는 거고, 어떤 직업을 선택을 해야 된다, 변호사를 해야 된다, 아니면 의사를 해야 된다, 이런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구체적인 조언이면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게으른 조언을 제가 하고 싶지 않아서 제 인생과 더불어서 좀 생각을 말씀드린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상방을 가져가려는 일을 하려고 이렇게 종합상사에 입사를 하게 됐고 했는데, 물론 부족한 것들이 많아요. 제가 생각해도 더 좋은 선택지가 있었고, 저조차도 그런 또래 압력이나 특히나 전 상상력이 부족했었는데 그런 측면이 부족했던 게 많았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자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제가 부족했던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지금 하는 거에 있어서는 절대로 내가 상상력이라는 거에 대해서 아끼지 않겠다. 누군가한테 터무니없다고 비웃음을 당하는 측면이 있더라도 그거를 말하고, 나는 그걸 위해서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어떤 뭐 스레드나 링크드인을 통해서 내가 하는 모습을 천천히 보여주겠다. 이런 측면으로 제가 접근을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제 진로에 대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